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고급 물리학 2 시간입니다. 양자역학 하고 있죠. 오늘은 행렬역학과 파동역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렬역학은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에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데서 그 이름을 얻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1926년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슈레딩거가 마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을 유도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발표한 양자역학은 파동역학이란 이름이 붙었죠. 근데 곧 이어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둘은 똑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이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들을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세계의 법칙과 미세계의 법칙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거시세계와 미세계가 서로 기술하는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그 정신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시세계에서는 자연현상이 무엇으로 표시됐습니까? 위치 공간에서의 벡터로 표시됐죠. 그걸 화살표 벡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왜? 벡터의 표시를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미시세계에서 기술하는 벡터를 캣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미시세계에서 상태를 대표할 때 캣 벡터를 이용하고, 미세계가 캣 벡터가 놓인 공간을 우리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치 공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공간입니다. 물체들이 움직이는 공간. 이 위치 공간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위치 공간에서 무엇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 무엇을 알면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저를 알면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기저가 만족하는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였죠. 생각나죠? 자, 그러면 우리 미시세계에서는 어떠냐? 미세계에서는 그 미시세계에 있는 대상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만들어도 볼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공간, 힐버트 공간은 수학적인 공간이고, 그 공간을 맨 처음 제안한 힐버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힐버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힐버트 공간은 어떻게 하면 정의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기저를 정의할 수 있으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기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치 공간에서의 기저의 조건이 갖고 있는 그 똑같은 조건, 오소노멀 프로퍼티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기저를 찾을 수 있으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캣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저죠.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위치 공간에서는 방향을 표시하는 세 방향의 기저면 됐지만, 네, 힐버트 공간에서는 그게 딱 새겨야지 될 이유도 없고 아주 훨씬 더 다양하게 일반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화살표 벡터 중에서 특히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 위치 벡터는 어떠냐면, 내가 기술하려고 하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위치 벡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시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캣 벡터 중에서 상태 벡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그 상태 벡터가 지금 내가 기술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시세계와 미세계가 다른 건 무엇이 있냐면 아주 중요한 게 달랐습니다. 바로 물리량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죠. 거시세계에서는 어떤 물체, 어떤 대상 물체에 속한 물리량을 측정하는데, 그 대상 물체 자체와 또는 그 대상 물체를 설명하는 운동 법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항상 대상 물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물리량을 측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측정해서 물리량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 여러 가지로 미세계에 대한 성질에서는 측정이 자연 법칙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바로 물리량에 대응하는 연산자를 제한하는 거였죠. 그래서 연산자를 도입하면 측정을 대표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산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그 연산자는 캣벡터에 작용하면, 연산자가 캣벡터에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캣벡터는 다른 캣벡터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기저로 대표할 때 거시세계에서는 먼저 화살표 벡터를 기저로 대표해야지 됐죠. 자, 화살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거 가지고 이 화살표 벡터만 딱 써놔가지고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계산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숫자로 얘기하려면 기저로 대표해야 되는데, 기저로 대표하려면 내가 기저를 하나 정한다고 했습니다. 기저를 하나 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한 다음에는 그 기저에는 3개가 있었습니다. 거시세계에서는. 그때 그 기저가 만드는 만족하는 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됐죠. 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아이덴티티 연산자와 같아서 어디나 끼워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앞에다 이렇게 아이덴티티 연산자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표 벡터와 기저와의 내적 스칼라 곱이 바로 숫자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숫자를 주면 그 화살표 벡터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저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기저를 내가 다른 것으로 정하면 그 숫자가 달라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런 기저를 한번 정했다고 한다면, 네, 이 기저에 대한 스칼라 곱은 F1, F2가 되고, 내가 다른 기저를 구했다면 그 스칼라 곱이 F1 프라임, F2 프라임 이렇게 다른 게 되지만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지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미지세계에 여기에 캣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이 캣벡터도 추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 먼저 기저를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기저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기저가 만족하는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기저를 성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기저와 캣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표시되고, 이게 바로 숫자죠. 네, 이 숫자를 이용하면 기저를 대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표했을 때 기저를 다른 거로 고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숫자도 바뀐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지세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연산자죠. 연산자도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것이고, 이것도 기저로 대표해야 되는데, 이때 기저를 대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산자의 경우에는 양쪽에 아이덴티티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2개를 집어넣으면 이 연산자에 대한 기저를 대표한 건 어떻습니까? 그것이 숫자로 대표된 것에는 이렇게 첨자가 2개 붙죠. 첨자가 2개 붙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행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산자를 기저로 대표하면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저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다른 그런 행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연산자가 있는데, 이 연산자는 이게 행렬로 대표가 되죠. 항상 이 행렬로 대표될 때는 오히려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연산자가 캣벡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캣벡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캣벡터가 될 때 그 다른 캣벡터가 원래와 똑같은 게 그냥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캣벡터의 성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캣벡터가 있는데 그 캣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그것은 똑같은 캣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연산자에다가 어떤 캣벡터에다가 연산자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캣벡터가 되고 거기에 어떤 숫자가 하나 곱해졌어요. 자, 이렇게 나온 숫자가 이게 아무 숫자나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성립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캣벡터에 연산자를 작용했는데 똑같은 캣벡터가 나오고 그 앞에 어떤 숫자가 나왔으면, 그 숫자로 캣벡터를 대표해서 이 캣벡터 안에 써 있는 그 값도 그 숫자와 똑같은 숫자를 썼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값이다라고 부르고, 그
이 고유값을 갖는 캣벡터를 고유벡터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연산자에 속한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물리량도 연산자로 대표하는데 주어진 물량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미리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는 반드시 어떤 연산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반드시 허미션 연산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미션 연산자는 만족하는 성질이 딱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뭡니까? 고유값이 실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어떤다고? 수직한다, 직교한다라고 했죠. 이 직교하는 것이 바로 어떤 프로퍼티가 되겠습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되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저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힐버트 공간의 기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힐버트 공간의 기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드디어 찾아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물리량이든지 그 물리량의 고유벡터는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의 고유벡터는 힐버트 공간의 기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유값의 종류가 그 고유값이 불연속적인 고유값을 만족할 때도 있고 불연속적인 여기서 고유값 알파 n이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불연속적이라면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어떻게 됩니까? 크로네커 델타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모든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를 다 더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됐죠. 그런데 그런 고유값이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자, 이 로라고 하는 게 연속적인 값을 가시면 그때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디락 델타 함수로 대표가 됐죠. 그리고 이것이 아이덴티티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 대신에 적분으로 대표되는 걸 우리가 알았고 바로 이 대표적인 이런 경우에 얘가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힐버트 기저가 하나는 위치 연산자의 고유벡터였습니다. 위치 연산자의 고유값인 위치값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불연속적이 아니죠. 그래서 위치 연산자의 고유벡터 가지고 이용하는 기저는 이거는 연속적인 고유값이 주는 기저가 되겠고 그것의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x하고 x 프라임의 스칼라 곱은 델타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모든 적분은 아이덴티티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이 되는 게 에너지 연산자의 고유벡터입니다. 에너지 연산자인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연산자면 우리가 이미 그 풀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해밀토니안 그런 것의 에너지 연산자도 기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기저의 에너지 고유값은 어떻습니까? 디스크리트하지요.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그때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이렇게 크로네카 델타로 표시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이렇게 더하기로 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을 구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 한 것입니다.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을 어떻게 구했는 것과 비교해 보겠어요. 우리 거시세계의 운동 법칙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F는 ma, F는 힘은 m하고 a는 dt제곱분의 d제곱하고 거기 나오는 게 r이었죠. 바로 이 식은 어떻습니까? 화살표 벡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식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기저로 대표해야 되는데 거시세계의 기저, 이거 이제 축방형 그 기저로 대표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쪽 x하고 r의 스칼라곱,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위치 벡터의 성분이죠. 그리고 이 위치 벡터의 성분이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이 운동법칙, F는 MA라는 운동법칙이 이런 형태로만 표현됩니까? 이런 형태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표현이 됐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2일 에너지 정리였고, 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반드시 보존력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시세계에 작용하는 힘들은 어떠냐? 전부 다 보존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할 때 보존력이 아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찰력이었죠.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일부가 무수히 많은 물체들의 무질서한 운동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열이었습니다. 그런 손실이 없는 거. 근데 미세계는 어떻습니까? 미세계는 입자들의 수가 유한하죠. 그래서 그 유한한 입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미세계이기 때문에 미세계는 마찰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항상 보존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미세계의 대상은 사실은 힘이나 가속도라는 물리량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힘이나 가속도라는 물리량은 우리 거시세계처럼 그 물체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이런 물리량으로 표시되는데, 미세계의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힘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세계의 자연법칙, 기본 법칙 중에서 어떤 것이 미세계에 이용이 되냐면 이 마지막 세 번째 것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세계 운동법칙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 이제 이용이 되는데, 역학적 보존법칙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시세계의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거시세계의 관계와 미세계의 관계는 이 거시세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앞에는 운동량, 또 운동량으로 표현된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이런 표시죠. 그런데 미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물리량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시세계 물리량 사이를 미세계로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연산자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거시세계 이런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가 있다면 이게 똑같이 무엇도 성립하냐면 미세계의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리량들 사이의 그 물리량에 해당하는 연산자들 사이의 관계는 미시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캣벡터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캣벡터에 적용해서 구하는 이 캣벡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상태 캣벡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 미세계 운동 법칙이 되겠습니다. 거시세계의 운동 법칙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그대로 미세계에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세계의 운동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미세계의 대상은 언제나 에너지 연산자의 고유 상태로만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은 바로 이건데, 이거 이대로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드시 어때야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기저로 대표해야지 되죠. 거시세계의 운동 법칙도 기저로 대표해야 되듯이 미세계의 운동 법칙도 기저로 대표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 방정식이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네, 바로 아까 우리가 얻은 기본 법칙에다가 그 기본 법칙을 무엇으로 대표했어요? 에너지 연산자의 고유값이 기저인 그런 것에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에너지 기저, 여기서 에너지 기저를 H0라고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풀이를 알고 있는 에너지 기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해밀토니안은 EM분의 P제곱 더하기 V, 다시 말하면 운동에너지 연산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연산자죠. 이때 운동에너지 부분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를 알고 있는 연산자일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기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미 다 아는 해밀토니안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해밀토니안은 지금 이 V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자, 이건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H0를 이용해서 H를 표현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원래 H는 2n분의 P제곱 더하기 V죠. 2n분의 P제곱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V0 아는 게 있으니까 이 V0를 더해줬다 빼줬습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H0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V-V0를
우리가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연산자에서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H0 더하기 새롭게 만든 포텐셜 에너지로 된 해밀토니안으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 법칙이 이렇게 있으면 기저를 어떤 기저로 표현하냐면 H0의 기저로 표현하는데, H0의 기저는 여기에 파이 n과 2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저에 대해서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콤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렇게 만족합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파이제로에서 대표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저기다 파이제로 이렇게 딱 곱한다는 거죠. 양쪽에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E를 딱 아이덴티티 연산자를 이렇게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에 대해서 우리 스칼라 곱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E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E를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됩니까? 네, H0의 스칼라 곱을 계산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E0 델타 NN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스칼라 곱을 구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무엇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행렬로 대표할 수가 있죠. UNN 프라임으로 이렇게 대표하죠. 그 다음에 상태 벡터를 갖다가 파이 n으로 이렇게 스칼라 곱한 거, 이게 바로 숫자로 이렇게 대표되죠.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는데 요거 더하기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 전부 다 식으로 쓰면 이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알고 있는 기본 법칙을 에너지 연산자의 기저에서 대표했더니 행렬역학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방정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똑같은 기본 법칙입니다. 똑같은 운동 법칙인데 이것을 어떤 기저에서 대표하냐면 위치 기저에서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죠. 위치 기저에서 대표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X를 양쪽에다, 위치 기저는 이런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이런 콤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하죠. 그럼 이거는 X에서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법칙의 양쪽에다 이렇게 X를 이렇게 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아이덴티티를 딱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식이 됩니까? 이런 식이 되는데, 이 식의 그 스칼라 곱한 것, 그 행렬 요소들을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이 식을 계산할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네, 여기에 X하고 X 프라임 사이의 이 스칼라 곱은 무엇이 됩니까? 이거 운동량의 행렬 요소는 바로 마이너스 IH가 파셜 X분의 파셜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 다음에 운동량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H 제곱의 DX 제곱분의 D 제곱, 이게 되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태 벡터에 대한 X에 대한 스칼라 곱은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파동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적분이 되는데, 이 적분을 수행하면 여기에 디렉 델타 함수가 있는 적분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바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렬역학의 방정식과 파동역학의 방정식이 엄청 다른 모양으로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똑같은 기본 운동 법칙을 어떤 기저에서 대표하는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을 비교한다면 여기에 뉴턴역학의 기본법칙이 이렇게 생겼고 양자역학의 기본법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턴역학에서 어떤 한 기저에서 대표했더니 이런 식, 우리가 이제 기저로 대표해서 풀식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양자역학도 이 똑같은 운동 법칙을 갖다가 어때요? 에너지 기저에서 대표했더니 행렬이나 행렬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거시 세계에서 기저를 조금 다른 기저를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좀 다른 식이 나오죠. 이 식 풀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미 세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에너지 기저가 아니라 위치 기저로 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미분 방정식이 나왔죠. 두 개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1687년에 뉴턴역학을 발표한 다음에 이 뉴턴역학의 위력을 맨 처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그로부터 근
20, 30년 뒤에 1705년에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 해성이 나타나는 것을 뉴턴 역학으로 미리 예언을 했죠. 그게 딱 들어맞았죠. 헨리 해성은 한 7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서 한 3주만 있다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헨리 해성이 나타나는 것은 신의 저주다, 또는 신이 인간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뭐 이랬는데 우리 헨리 해성은 언제 나타날지 미리 알게 되는 거죠. 뉴턴 역학이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증거가 뉴턴 역학을 발표하고 20년 뒤에 나왔다고 한다면, 양자역학은 1925년에 나왔지만 이것에 대한 위력을 처음에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 바로 뭐였냐면, 러시아 사람 갸모우라고 하는 사람이 양자역학이 알파 붕괴다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알파 붕괴 양자역학을 적용하니까 알파 붕괴는 원자 핵 속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때 알파 입자가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아니었습니다. 포텐셜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는 그 포텐셜 장벽을 뚫고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결과를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양자역학이 실제로 맞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를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뉴턴 역학에서 진짜 놀라운 증거는 뭐였냐면 1846년 해왕성의 발견입니다.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천왕성을 우연히 발견했죠. 우연히. 그런데 천왕성의 움직임을 보니까 천왕성이 완전한 타원에서 약간 삐뚤어진 궤도를 가는 거. 이 삐뚤어진 궤도를 설명하려면 다른 행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뉴턴 역학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르베리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산한 결과를, 그 독일의 천문대장인 갈레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서 30분 만에 해왕성을 발견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게 바로 뉴턴 역학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뉴턴 역학은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데서 그 위력이 나타났다면 양자역학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양자역학의 원자의 성질을 제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나온 것이죠. 양자역학이 아주 확실하고 정밀한 분야고 완벽하게 미시세계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무슨 일까지 가능했냐면 이렇게 접는 텔레비전까지 만드는 것이 가능했죠.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다 양자역학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가 미세계, 원자의 세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20년대 초 25년과 26년에 발표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우리 미세계를 알기 시작한 양자역학의 처음 시작을 알렸다면,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기본 법칙은 거리세계의 기본 법칙이나 미세계의 기본 법칙이나 똑같았습니다. 네, 서로 다른 기저에서 계산을 했더니 하나는 행렬역학이 되고 하나는 파동역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양자역학이란 무엇인지, 그것의 기본 법칙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았죠. 그렇지만 이놈의 양자역학을 실제로 적용해서 무엇인가 좀 계산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네, 앞으로 우리 그런 것도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